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로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큰 폭 하락은 방어한 것으로 내년 국가채무 총액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홍천해안교회에서 확진자 39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대전 성교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장소를 옮겨 집단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제보자에 대해 법무부는 고발 검토를 언급했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정의당이 4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하는 등 수습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의당을 비난하는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스포테인먼트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스닥 지수가 2000년 인터넷 기업 버블 현상 이후 처음으로 장중한때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우리 경제가 작년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가 5%나 줄었고 수출이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수치가 정부 재정, 즉 세금으로 가까스로 맞춘 수치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입니다. 2008년 4, 4분기부터 2009년 3, 4분기까지로만 하면 그때가 마이너스 1%였거든요. 글로벌 위기 때만큼의 시작이다. 민간 소비가 5%나 뒷걸음질 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마이너스 2.5%로 198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라 국간 고갈의 우려 속에 이어진 정부 재정 투입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더 급락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SNS를 통해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았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최상위권 경제 성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정부 등 경제 주체의 부채는 물론 고용 상황까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자화자찬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양상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딴 나라보다 덜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안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민간 경제 체력의 근본적인 회복 없이 정부의 링거 투입식 처방만으로는 식어가는 경제 체온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올해가 더 걱정이라는 이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냈다는 점입니다. 올해 벌써 100조 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까지 더해지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4월 재보선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치적 변수 역시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씨. 정부의 영업 제한 지침을 따르다 보니 빚이 어느새 1억 3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예비비 3조 8천억 원이 있지만 자연재해 대비용이고 국방 예산 등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채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계획된 적자 국채 발행만 93조 5천억 원. 여당에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즉각 인수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중앙은행 독립성과 시중 유동성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자산 가격 버블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 형평성 논란까지 뜨겁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일감이 끊긴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월급이 깎인 직장인 등은 제외되는 거냐는 불만이 잇따릅니다. 시행 시점을 놓고도 정치권에선 4월 재보선 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내부에선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걱정이 겹치자 기재부가 더 이상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당장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의 고민과 정부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기재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로 지목한 걸 두고 적절한 지시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 패싱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손실보상제와 홍남기의 선택에 맞추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책협의회에서 만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한 뒤 첫 대면입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검토하되 현장을 살펴 준비해달라고 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주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주무부처로 기재부가 아닌 중기부를 지목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본래 중기부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부 정책을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아닌 중기부가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나는 그 번지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부가 그와 같은 것을 해낼 그런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초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손실보상제를 논의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1차관이 법제화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했다가 정 총리로부터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당한 상태였죠. 기재부와 여권의 엇박자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충돌했고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엔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에 불참. 다음 달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각을 세우다 국정현안회의에도 불참했죠.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 발 물러서며 홍두삼이, 홍백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라 빚이 천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곡간지기의 쓴소리가 또다시 묻혀버리는 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전 IM 선교회 집단 감염이 강원도 홍천으로 번졌습니다. 수련의 명목으로 홍천에 온 청년훈련과정 학생 40명 가운데 3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대전에서 유증상자가 나오자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홍천으로 거처를 옮겨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IM 선교회 소속 청년훈련과정 학생들이 수련회를 위해 홍천에 온 것은 지난 16일입니다. 인솔 목사 부부와 학생 등 40명이 왔는데 어젯밤 3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이 20대로 대전 IM 국제학교 관련 수련생이며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이들은 홍천으로 오기 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M 국제학교 학생들과 열흘 넘게 생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솔 목사 부부로부터 코로나19를 피해 홍천에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홍천에서 역학조사한 걸 보면은 여기에 애들이 증상이 있어가지고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확진자들은 모두 방역복을 입은 채 충남과 강원 의료시설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오늘까지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172명. 홍천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
경기도 안성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의 지자체 지역으로도 가족 간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IEM 국제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IEM 선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홍천으로 옮겨온 일부 확진자들은 오는 날부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열제를 먹어가며 집단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집단 감염을 방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과 음식점 등 수십 곳을 오가는 것으로 조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IEM 국제학교 40명이 머물던 홍천의 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홍천에 도착한 지난 16일부터 교회 1층 숙소에서 열흘가량 함께 생활했습니다. 첫날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일부 확진자는 해열제만 먹고 버텼습니다.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셨고 중간에 열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는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1층에 있는 방 6개, 화장실 2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유증상자와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도 숙식을 함께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교회 인근 빨래방과 약국, 음식점 등 3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도 나죠. 하지 말라는 거를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겁나고 그래서. IEM 선교회는 처음 열이 나는 학생이 감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국 지부 모두 검사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IEM 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운영하는 광주의 한 선교학교에서도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역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노숙인 대부분이 휴대전화가 없고 머무는 곳이 일정치 않아서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인데 담당 보건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역학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는 추워지는데 주변 쉼터까지 폐쇄되면서 노숙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하루 평균 7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이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종사자와 노숙인 등 5명이 코로나19에 걸리자 나흘간 폐쇄된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는 소식에 노숙인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밖에 어떻게 자라고 길거리에 지금 다 자고 있다 우리. 서울시는 갈 곳 잃은 노숙인들을 위해 고시원 등의 응급숙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는 난항입니다. 노숙인들 대부분 휴대전화가 없는 데다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아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문도 없고 경찰한테 위치 추적해서 좀 물어서 하고 있는데 무지 어렵다고 이게 도대체 한참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도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3명은 자가 격리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역학조사가 지연될수록 노숙인들 사이에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내부 고발자의 공익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 관련 신고자 A씨에게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피신고인 신분으로 가짜 사건 번호가 적힌 김학의 출금 요청서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차 본부장은 수사팀의 의지를 본 후
고발을 판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의 유출의 문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 A씨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일정을 맞춰서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신변 보호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폭로한 게 공익신고인지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고 또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대부분의 공익신고가 사실은 내부 일을 외부로 알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비밀 누설과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네, 법적으로 공익신고와 공무상 비밀 누설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편입니다. 형법 127조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입법 목적을 이루려면 신고자 책임 감면, 그러니까 이 신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지 공익신고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죠. 법무부 일각에서는 수사 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겨준 것을 문제 삼는 분위기도 있는데 정당에 넘겨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 이 같은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신고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매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 30년 전 총선 당시 군 부재자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있었죠. 그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직능 논리에 따라서 좋은 신고, 나쁜 신고, 신고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오히려 편가르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신고자가 누군지 구체적인 언급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신고자 본인을 포함해서 친족이나 동거인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이 조사나 형사 절차에서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까지 있죠. 자, 종합하자면 현재 법무부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기밀 누설 혐의, 이건 분명히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에 나서겠냐는 점이죠.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실행한다면 이를 본 어떠한 국민도 공익제보를 하기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럴 겁니다. 공익신고에 있어서는 좋은 신고, 나쁜 신고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 대표단은 조금 전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이번 서울, 부산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을 해체하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대표를 직위 해제한 정의당은 하루 만에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현직 의원과 대표단 등 12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책임성 있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대표단, 그다음에 의원단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지도부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선 탈당하겠다는 의견이 빗발쳤고 의원 전원이 직을 던져라, 당을 해체하라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당 지도부는 2차 피해 방지와 조직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성 정당인으로서 당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 울타리는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모두 착각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참 옳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더니 꼴 좋다며 당을 해산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은 박원순 사건 땐 미투를 가장한 정치 공작으로 몰아세웠던 강성 지지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며 최소한의 염치라도 갖고 살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두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지 조정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충격과 경악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다른 당을 비난할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자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이해찬 대표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법무장관 후보자가 된 박범계 의원은 박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조사 요구에 특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무슨 이게 죄가 있는지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얘기를 진행했단 말이죠. 도가 지나친 거죠. 이낙연 대표는 무공천 당원을 바꾸면서 공당의 도리로 포장했고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호응하면서 박 시장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 하루 만인 오늘에서야 결정을 수용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가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죠. 피해자 측은 이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고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 사과했지만 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걸 생각한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의문을 남깁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사필 규정이다.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온 후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SNS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과 함께 피소 사실 유출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사퇴와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박 전 시장 측의 피소 상황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됐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주도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남 의원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 전 실장은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성추행보다 죄의 무게가 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겠죠. 야당은 아예 성희롱과 성추행을 분리해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성희롱 결론을 내리며 인권위법상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걸 의미하는 반면 성추행은 신체 접촉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전 직원에 대한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인권위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추행이 없었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 분명히 그거는 나눠지는 개념이지. 국민의힘은 명백한 봐주기 조사라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분리해서 쓰도록 아예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누가 봐도 명백한 성추행이고 성범죄입니다. 당장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권위 발표엔 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첫 보고한 임순영 전 젠더특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권고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전무하다며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 증권시장 지수인 코스닥 지수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한때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IMF 이후에 인터넷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겼다가 사라졌던 이 닷컴 버블 현상 이후에 처음인 건데 코스피 3000 돌파에 이어서 우리 증시의 화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어서 이 현상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전망이 잇따릅니다.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소 IT 기업과 바이오 벤처가 주로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중한때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IT닷컴 버블이 일었던 2000년 9월 이후 21년 만입니다. 주역은 역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오늘도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지수는 전날보다 0.53% 떨어진 994에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스피 종목들의 상승폭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덜 올라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날이 아닌가. 2000년 코스닥 지수는 한때 3000선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며 300선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이후 단 한 번도 1000고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와 게임 종목들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면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바이오 업체. 2000년 당시 IT 통신업체가 주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국내 가계 금융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높아지고 있다. 사명 내지는 역할들을 코스닥 시장이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견해와 지수 조정을 견딜 체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보셨듯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주식 초보 투자자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들 초보자가 SNS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엉터리 투자 자문 업체에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 넘쳐나는 소위 쪽집게 주식 투자 정보. 수익률 400%, 결과 보장 등 달콤한 유혹이 넘쳐납니다. 누적 수익률 720% 내드렸어요. 이들 상당수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인데 엉터리 업자 때문에 피해가 속출합니다. 두 달도 못 돼가지고 1,300이 손해가 나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영업하는지 연락해봤습니다. 무료 체험부터 하라며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대화방 내용을 보니 실시간으로 종목을 찍어주고 고수익을 냈다는 회원 인증 사진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300%? 왜 나 같아도 혹하겠는데? 본격 투자 자문을 하려면 유료 회원이 돼야 합니다. 회원 가입비는 수십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유료 서비스는 업체가 급등할 종목과 매수 매도 시점을 실시간으로 지시하면 회원이 지시에 따라 주식을 사거나 파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에서 5건 정도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가 50만 원 정도 손해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손실도 나지만 투자 자문 업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도 회원 책임이고 가입비 환불도 어렵습니다. 연락 여부 관계없이 추가 문제되면 문제를 제기하면 위협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좀 해.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따로 회사 가입하던가 아침부터 지랄이야. 문제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열 수 있다는 것. 500여 개이던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수는 5년 새 2천여 개로 4배 증가했고 허위 과장 광고와 이용료 환급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5배 늘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 환급을 거의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환급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금융당국의 규제도 안 받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는. 유사 투자 자문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 전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입비 결제도 할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13km나 역주행하던 운전자가 가까스로 붙잡혔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벌였나 답변을 들어보니까 황당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역주행한 줄 알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서행을 하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펼칩니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질주하던 차들은 마주오던 승합차를 보고는 황급히 멈춥니다. 대형 화물차 한 대는 아슬아슬하게 역주행차를 피해 지나갑니다. 자칫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을 뭘 하겠더라고요. 다리가 더 널리 있어서. 그때 육주에다 씹어서 그래서 내가 1차선을 내가 막 꺾었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북 청도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운전자 A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신대구 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로 잘못 진입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차차 2대를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주변 차량을 멈추게 했습니다. A씨는 10여 분 동안 고속도로를 13km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른 운전자들이 역주행하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대방이 역주행을 했다라고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밤중 펼쳐진 아찔한 고속도로 만취 역주행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대기업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 채용으로만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이 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변하는 만큼 인재 채용 방식이 변하는 것도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취준생 불안감은 커집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매년 정기 채용 등을 통해 8,5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해온 SK그룹. 내년부터 정기 채용 대신 수시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룹 공채가 아닌 계열사와 조직별로 필요할 때마다 뽑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채용 방식이 변하는 것일 뿐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당장 취업 시장이 좁아질까 걱정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채용 규모 자체가 작아진다는 소리기도 하고.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정기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부터 신입사원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하고 있고 KT와 현대차 그룹도 지난해부터 대졸자 공채를 폐지했습니다.
정해진 시점에 대규모로 채용하는 공채 방식은 새로운 기업 환경에 맞는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량으로 뽑는 공채가 더 부담스러워진 거죠. 취업 시장의 판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엿새 만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을 21개 지역으로 분산시켜 21분 거리 안에 주요 생활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은 박원순 전 시장 성비위에 대해 침묵해왔다며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 코트, 파란 신발을 신고 파란 무대에 오른 박영선 전 장관. 서울을 인구 50만 명 규모의 21개 다액 분산 도시로 만들고 각 구역에는 주거, 일터, 쉼터, 학교를 21분 거리에 배치하는 서울시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의 삶이 바뀌는 대전환을. 박 전 장관은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파트너가 될 텐데 서울시장 이거지사. 야권 후보들은 민주당이 당원까지 바꾸면서 후보를 낸 것을 비판하면서 박 전 장관이 박원순 성비위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800억 원이 드는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모렴치라고 했고, 조은희 예비후보는 서울시 장도 모자라 창녕 장지까지 따라가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틀간의 면접을 통해 경쟁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하고 서울 8명, 부산 6명으로 예비후보를 압축해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일단 4번입니까, 기호는? 네, 그렇습니다. 자, 안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 보궐선거 저는 나라 살리기를 할 각오로 나왔습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서울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10년 이상 서울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안 대선 출마로 바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생각을 바꾸신 건 무슨 이유였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야권 정치인들 중에서 1, 2위를 이렇게 대선 후보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이 그걸 결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이 지면은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선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여러분들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예. 또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야권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 사실은 서울이 지난 10년 동안 야권이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결론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될 걸로 보십니까? 어려울 걸로 보십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삼자구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건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오늘 국민의힘 쪽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 3월부터 하는 것은 너무 늦다. 이제 이런 촉구를 강하게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제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3월 달이 돼서 이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아마 2주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자칫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양당이 경선 일정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이런 단일화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단일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지자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당이 아무런 그런
뭐 협의 내용 없이 둘이 각자 이렇게 경선을 하다 보면 그 바라보는 야권 지지자분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분들을 안심시켜주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 대표께서 들어와서 합당이 됐든 입당이 됐든 들어와서 경선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 어떤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먼저 안 대표께서 입당이 됐든 합당이 됐든 이쪽을 좀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그래서 몇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경선의 범위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로 확장해서 관리해 달라. 그건 미국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 그랬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당내 사정들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것을 제가 고집했던 것은 아니고 그걸 제가 제안한 방식을 포함해서 실무 협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실무적인 협상보다는 이제 소위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안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결단 이런 게 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또 그런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는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 선거에서 야권 지지자분들은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크게 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에는 민주당은 싫지만 국민의힘은 선택하지는 못하겠다는 또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모두 다 한마음으로 단일 후보를 선택을 해줘야지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이번 선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가 승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경선 절차에 돌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선이 치러지고 한 명의 후보가 뽑힐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1대1 뭐 후보 단일화 경선 이런 것도 수용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네, 저는 뭐 어떤 방식이든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는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안 대표님의 생각은 빨리 협의를 해서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로서 나는 이것이 1호 공약이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서울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코로나19 방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부동산 문제와 민생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의료 봉사 활동도 이제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방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일단 뭐 백신을 빨리 계약을 못했던 것, 그건 모든 분들이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전담 병상뿐만 아니라 예. 의사들,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상은 마련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인 거리두기 방법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예. 뭐 어디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막고 어디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냥 허용하고 이런 식이고 밤 9시가 되면 또 가게를 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과학적인 그런 기준으로 그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 안 대표님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국민의힘 쪽에 공개 제의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후보 단일화는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꼭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후보들은 모두 다 서로 페어플레이를 하고 서로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결과에는 모두 다 승복하고 또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돕겠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대국민 선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야구 광으로 알려진 정용진 부회장이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통과 스포츠를 결합한 새 사업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지불하기로 한 SK 와이번스 가격은 1,352억 8천만 원. 이마트가 SKT의 야구단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인수에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의 경쟁 상대로 테마파크와 야구장을 꼽으며 쇼핑 공간의 진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쇼핑몰의 행태를 벗어나 쇼핑 테마파크로서 레저와 힐링뿐만 아니라 스포테인먼트와 온라인으로 대세가 기운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체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신규 고객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고 있으면은 고객의 시간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SK의 야구단 매각 배경에는 사회적 책임 등에 관심이 많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K 측은 스포츠의 다양성을 위해 핸드볼과 펜싱 등 비인기 종목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로써 SK 와이번스라는 이름은 21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선수단 등은 100% 고용 승계되는 만큼 팀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루아침에 팀이 바뀐 선수단은 변화를 기회로 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000년대 후반 프로야구를 지배했던 SK 와이번스.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세 차례 정상에 오르며 SK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극적인 네 번째 우승까지 원년 팀들보다 많은 트로피를 수집하며 강팀으로 자리 잡았지만 신세계그룹의 깜짝 인수로 SK 와이번스는 21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재창단이 아닌 인수 형식인 만큼 연고지 인천과 4번의 우승 등 팀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수단과 프런트 역시 100% 고용 승계됩니다. 다만 팀명을 비롯해 구장명, 유니폼 등은 오는 3월 중으로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팀이 바뀐 만큼 구단 직원들을 비롯해 선수단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부임한 김원영 감독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당장 스프링 캠프가 다음 주인 만큼 동요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설마 했었고 그게 이제 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사실화되는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또 선수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야구 팬들은 이마트 와이번스는 안 된다. 신세계 와이번스로 해달라며 팀명을 고민하고 내년 FA 계약을 기대하는 등 들뜬 모습입니다. 인천 야구의 6번째 팀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극장가는 침체기지만 40대 여성 배우의 활약은 돋보입니다. 남성 위주였던 스릴러 액션 장르에서도 여배우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겪은 자매들이 아버지 생일날 모여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풀어내는 영화 세자매. 배우 문소리는 주연은 물론 프로듀서까지 맡았습니다. 완벽한 척 살아가는 인물이죠. 이중적인 면도 있고요. 마음속에 다른 캐릭터도 들어있는 인물이고요.
50대를 앞둔 배우 염정아도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와 춤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염정아는 죽음을 앞두고 남편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함께 찾아달라며 황당한 여정에 나서는 주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일 뿌듯했던 순간들은 아무튼 큰 화면에서 군무에서 제가 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냈을 때. 40대 여배우들의 활약은 남자 배우의 전유물로 여겼던 스릴러 액션 장르에도 이어졌습니다.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승률 100%의 변호사.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살인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역할 등 올해 영화계에 40대 여배우 바람이 거셉니다. 40, 50대 배우들이 여배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능 있는 연기자들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고. 탄탄한 연기력과 소재의 다양성이 40대 여배우 전성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떡해요. 좌충우돌 미스터 빈이 장태 판을 벌여 여비를 구걸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 몸개그와 슬픈 아리아가 엇갈리면서 폭소를 자아냅니다. 영화 속 인물과 클래식에 부조하는 이처럼 사악한 악인에게서 더 두드러집니다. 레옹에서 베토벤을 좋아하는 악당이 그렇죠. I like these calm little moments before the storm. It reminds me of Beethoven. 양들의 침묵, 리플리, 시계태엽 오렌지의 사이코패스들도 클래식 광입니다. 잔혹한 범죄와 고상한 클래식이 일으키는 충돌과 괴리는 영화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 하나입니다. 관객이 세상에 품는 기대와 환상을 깨뜨려버리죠. 그러면서 현실은 그리 고상하지 않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소식을 접하면서 기괴하고 자극적인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같은 당 동료이자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온 장혜영 의원을 추행한 닷새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약간 무마귀한 이런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정의당은 여성과 약자 보호를 외쳐온 이른바 진보 정당입니다. 그런 공당의 대표가 초유의 성추행을 저질러 위선의 바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진보 진영 정치인의 파렴치 행렬에 또 하나 충격적인 사례를 더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들과 달리 축소 은폐 시도가 보이지 않았고 가해자가 시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관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용기 있는 자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처지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감싸고 님의 뜻 기억하겠다고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 누구였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기발한 호칭을 짜내 2차 가해에 앞장선 것은 또 어느 당이었습니까? 피해자를 박 시장 살인범으로 고발하겠다는 단체는 또 어느 쪽 사람들인가요? 영화든 현실이든 악당이 클래식을 좋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교묘한 말과 낯빛이 실제 행동과는 전혀 따로 노는 기이하고 불편한 일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1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위선의 미학이었습니다. 내일도 날이 다소 흐릴 텐데요. 그런데 내일은 비 때문이 아니라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 한정되지만 안개는 전국 어디서든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1k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최대 9도가량 낮아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엿새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요.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의 날씨를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목요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나 눈이 올 텐데 짧고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